벌써 4, 5년이 지났어. 무엇보다 관련된 사람이 모두 살아있어. 무서웠던 기억인 만큼 떠올리기 싫지만 그래도 그게 무엇이었을까 신경이 쓰여서 어쩔 수가 없어. 이해가 되지 않는 문맥과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을지도 몰라. 그건 이해해줘. 진짜로 경험한 일인데 지금 와서도 내 속에서 소화되지가 않는 것 같아. 친구 8명과 술집에 갔을 때였어. 술에 빠르게 취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데려온 친구의 여자친구였어. 다다미 방에 옆으로 넓은 테이블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그 여자를 내버려 두고 우리들은 분위기를 즐겼어. 그리곤 슬슬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 여자를 깨우려고 했지. 근데 일어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야, 전화 걸어봐. 일어날걸?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여자의 남자친구인 친구가 희죽거리면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 소리 덕분에 그녀의 휴대폰은 그녀가 엎드려 있는 그녀의 팔 밑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휴대폰의 스크랩도 팔 쪽에서 보이고 있고 10초 정도가 지나자 친구는 주변에 폐가 될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전화를 멈췄어. 안 돼. 얘 한번 잠들면 잘 안 일어나. 술도 마셨는데 괜히 무리하게 깨우는 것도 미안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친구 녀석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 그 문자를 본 친구 녀석의 얼굴에서 갑자기 핏기가 없어졌어. 어? 뭐야 이거? 뭔데? 라면서 우리들은 친구 녀석의 휴대폰을 돌려보았지. 문자를 보낸 사람은 그 녀석의 여자친구였어. 내용은 졸려 자게 해줘. 그녀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그녀의 팔 밑에 있었어. 휴대폰의 스크랩도 보이고 있어. 갑자기 목에 한기가 지나는 느낌이 들었어. 다른 친구는 장난 엄청난데? 쩔었어. 라면서 감탄하고 있었어. 나와 다른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날 밤은 헤어지기로 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경악하게 됐어. 그 녀석의 여자친구가 죽은 거야. 원래부터 몸이 약했었다고 해. 자세하게 묻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해서 결국 깊게 파고들진 않았지만 아무튼 나는 친구 녀석의 부탁으로 장례식을 가기로 했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지. 우리는 장례식에 방해되지 않게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어. 불경이 시작되자 모두 조용히 묵념했지. 그런데 향을 피울 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전원에. 물론 우리들은 매너 모드를 해뒀지만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해 상당히 시끄러웠어. 게다가 까먹고 매너 모드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허둥지둥 끄는 사람도 있었지. 그런데 이 진동이 갑자기 엎혀졌어. 전부 동시에. 우리들은 조용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장례식장을 나와서 각자 휴대폰을 살펴보니 동시에 휴대폰이 울린 게 확인됐어. 그것도 전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몇몇은 발신자 표시 제한의 전화를 거부하도록 설정했지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여자 중에선 패닉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카페로 가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했어. 술자리에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때의 일을 설명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몰랐던 일을 듣거나. 결론적으로 죽은 그 여자아이는 상당히 기분 나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내가 알고 있는 그녀는 내성적이고 어른스러웠지. 어느 쪽이냐 물으면 수수한 편이었고 술자리에서 말 잘 안하고 조용히 술만 마시는 타입. 못생기지도 예쁘지도 않아. 그래서 그럴까 인상이 약해서 바로 잊어버리는 스타일. 내가 기억하는 건 소라 껍질을 좋아했다는 것 정도? 옛날 인테리어점에서 인테리어용 소라 껍질을 귀에 대는 일이 있었어. 내 귀는 소라의 귀, 바다의 울림을 그리워해. 라고 그 여자는 혼잣말 한 적이 있어. 아마도 그 혼잣말은 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어. 그거 바다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신체의 소리가 반사돼서 나는 소리래. 라면서 로망이 한 조각도 없는 내가 그녀를 놀리니까 멍하니 있던 그녀의 얼굴에 한순간 미소가 지어졌어. 너도 조만간 너의 소라 껍질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야. 조만간이야.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럴까? 기대된다.
라고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지만 그녀는 진지 그 자체였어. 평소 반응도 크게 없었던 그녀였기에 이런 일도 있네? 정도로만 생각했어. 다른 친구들도 그녀의 4차원적인 모습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여자아이는 그녀가 죽기 한 달 전 우연히 만나서 같이 걸은 적이 있었대. 쇼핑을 했는지 쇼핑백을 몇 개 메고 있길래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녀가 매우 기뻐했다는 것 같아.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줄게. 나는 말이야, 아주 조금의 미래를 알 수 있어. 여자아이는 단순히 재밌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대. 대단하잖아. 주식이나 로또 번호라도 알면 부자가 될 수 있겠네? 그런 거 몰라. 흥미 없으니까. 그럼 어떤 거 아는데? 그녀는 아무도 없는 교차점 모서리를 가리키고선 저기 있는 남자아이 보여? 저 아이 내일 아침 여기서 죽어. 여기까지 듣자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거 설마 그 장소야? 여자아이는 동의했어. 난 그냥 농담인 줄만 알았어. 사망사고는 그 말처럼 진짜로 일어났었어. 그러니까 그녀는 그 일을 하루 전날 예언했던 거지. 그러자 그녀의 남친, 즉 내 친구 녀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 그 아이 만성적으로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어. 그게 끝이 아니라 아주 가끔 이 세계에 애착까지 느꼈던 것 같아. 아마 마음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했지만 결국 불가능했어. 그 대화를 종합해보면 아르바이트로 만나서 두 명은 사귀게 됐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친구에게 했던 말이 있었다고 해. 그녀는 아주 가끔씩 덩어리가 없어져 라고 말했었다고 해. 평범한 사람처럼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 분산해버려. 예를 들자면 앨리스 증후군 같은 게 아닐까? 친구는 그녀의 분열 증세를 의심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들어주었다고 해. 덩어리가 없어진 그녀는 여러 가지 물건에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대. 기르고 있는 고양이, 청소기, 물이 들어있는 컵, 돌, 그리고 휴대폰. 그녀가 잠들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건지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건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거지. 휴대폰에 그녀의 일부가 들어간 것이거나 아니면 그녀가 휴대폰 자체가 되어버린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잘 계획된 질 나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난이잖아?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거부했다는 녀석은 설정을 잘못해뒀거나 안 했는데 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죽은 사람을 모욕하고 있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기 시작했어. 실제로 친구 녀석은 초췌해 보이기도 했고 기분 나빠지기 시작해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 오늘 장례식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자면서.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 문자가 온 거지. 우리 전원에게. 문자의 내용은 저기 모두 즐거웠어? 장난치고는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야? 내가 의문을 표했을 때 여자아이 한 명이 울기 시작했어. 휴대폰 전원을 끈 상태인데 문자가 온 모양이야. 이에 혼란이 빠진 친구들을 달래주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늦은 시각이었어. 피곤해서 잠들고 싶었고 술도 마셨기에 어지러웠어. 수일 후 한 문자를 받았어. 발신자 제한. 나도 발신자 표시 제한 문자는 받지 않도록 설정해 두었는데. 안녕 나야?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다고 생각해. 매년 나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난 죽는구나 알았어. 살아있어도 재밌는 일은 없었어. 괴롭히는 사람들 뿐이었고 솔직히 귀찮았어. 싫어하는 사람은 저주해서 죽이고 싶어. 나는 그게 가능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거, 위로해주었던 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 이 세상에 미련 같은 건 남기는 게 아니었어.
어딘지 모르게 지금도 헤매고 있어. 전파를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엄청 편해. 날 괴롭혔던 사람한테 가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 하지만 너는 찬성해 주지 않겠지? 곤란하게도 점점 덩어리가 없어지고 있어. 조만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될 것 같아. 그 전에 복수하고 싶어. 그냥 당기기만 하면 돼. 그럼 다음에 봐. 문자를 받기 전날 나는 전화번호를 바꿨어. 장난에 진절머리가 나서 바꿨지. 내일이 되면 필요 최저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번호를 알려주려고 했어. 아무도 모르는 내 번호에 그녀가 문자를 했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나는 그게 가능해. 라는 문자 내용이 기억났어. 역시 그녀는 병들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녀 자신은 그걸 남기고 있었던 것 같아. 병든 마음에 그녀가 누군가를 당기지 않을까. 잘못해서 나나 그녀의 남자친구, 우리 친구 중 한 명을 당기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지만 지금도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녀는 분산된 거겠지. 그녀에겐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겠지? 그 후로 누구도 죽지 않았고 그 일을 기억하며 울기도 해. 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었는데 하고 말이야. 그랬었다면 원망 같은 건 깨끗하게 싹 없어졌을지도 몰라.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착신 아니라는 영화를 봤어.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해버렸지. 라면서 글은 끝납니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은 발신자 제한 문자라는 게 있어?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본 글쓴이는 그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왔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도착한 내용에 비해서 발신자 제한이 올 수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발신자 제한 표시를 막는 기능이 안심하고 있었어. 근데 실제로 발신자 제한 표시에 문자가 왔으니까 정말로 무서웠어. 아마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대리점에 문의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 만약 장난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끔찍한 이야기도 없겠지. 라면서 이 글의 이야기는 막이 내립니다. 만약 여러분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그 사람 저승으로 끌어당길까? 라는 내용의 문자나 카카오톡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